네, 자 이제 실용 글쓰기 10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역시 서술형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었고요. 마지막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되어 있는 서술형 10번은 뒤에서 서술형 다시 모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객관식으로 돌아갔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단 문항수가 많은 객관식 문제들을 어떻게 시간 조절을 잘 하느냐 중요하고요. 또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문제 의도에 적합하게 또 답을 작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다시 객관식 1번부터 가장 최근의 문제 유형들을 놓고 실용 글과 관련된 문제 또는 국어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돼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설명한 것처럼 한 문제에 8점, 이 8점 문제를 50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장악하느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그냥 국어가 아니라 실용 글쓰기이기 때문에 실용 글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어떤 쓰기의 영역들이 나오는데요. 총 25가지 정도. 지금부터 또 앞에서부터 해왔던 글들을 정리해 보면 약 25가지의 실용 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보편적이면서도 때로는 특수하게 그 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유형들을 잘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는 기사문이 나왔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신속성, 또는 시사성, 또는 시적절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육하 원칙에 의거한다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해왔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흔히 OW1H라고 하는데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잘 작성을 했느냐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신문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보도, 즉 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칼럼이라고 하는 때로는 이제 주관성이 개입되어서 이런 게 문제고 어떤 원인이 있고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오피니언들,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 사설들도 칼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에 의하면 연봉 탐색기 실제 이제 얼마 전에서도 검색어 1위에 포털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내 연봉이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내가 상위 몇 %인지, 아니면은 뭐 흔히 우리가 상층인지 중산층인지 뭐 하층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연봉 탐색기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존재하는데요. 한국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등의 그 어떤 순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면 윗글을 수정할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늘 이야기했지만 부정형 문제는 3, 4, 5번을 먼저 놓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들을 먼저 보셔도 좋은데 만약 저라면 우리 디귿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세테크 팁을 절세 요령으로 수정한다. 이 어떤 의미겠어요?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세테크 또는 팁 이런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 정확한 표현이죠. 절세 요령이라는 말로. 보통 이제 우리가 재테크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세테크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재테크, 그러니까 약간 조어처럼 만들어낸 거죠. 보통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도 조어나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말들은 뭐 일명 뭐뭐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이외에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보다 뭐 판타스틱하다보다는 환상적인이라고 릴렉스보다는 자연스럽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절세라는 의미 그리고 팁이라는 것도 일종의 요령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맞는 거겠죠. 자, 이제 리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연봉을 분석값으로 수정한다. 사실 연봉과 분석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연봉은 우리가 연에 받는 어떤 금액, 월급을 이제 우리가 합쳐서 연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분석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기에 연봉 탐색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분석을 해서 사용하는 어떤 값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을을 보니까 특히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면이라는 조건을 주면서 연봉을 입력하니까 연봉 순위와 그다음에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그리고 공제 항목의 분포 금액을 분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연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값을 연봉 탐색기가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결국 리을에 의하면 연봉을 입력하면이라는 것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분석값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를 먼저 보았을 뿐인데 우리는 리을의 정답 두 번째에서 바로 좀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나머지 미음에서는 연봉 탐색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더 나열하여 쓴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장점이 된다. 앞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결과도 보이고 분석도 해주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그 이외에도 더 장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추가적이라면 뭐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나머지들도 주체를 통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라는 주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가라고 하는 주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니은에서 다만 연봉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한 후에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서는 회원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연봉 액수만 입력한다. 뭐 그래서 약간 항상 우려돼. 우리가 회원 가입에 대한 우려는 딱 하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있잖아요. 악용될까 봐 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우려는 없다. 위험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모두 이제 맞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정답 리을을 연봉을 분석값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예, 수정할 필요가 없다까지 제가 PPT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글씨는 좀 작아질 수 있어요. 이 객관식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건 지문이 막 너무 길고요. 근데 여러분이 좀 가독성,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글씨는 좀 줄여놓은 게 있으니까 시험지와 또 칠판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 1번의 일종의 고쳐쓰기, 기사문에 대한 고쳐쓰기 유형인데요. 예로부터 수능부터 시작하여서 다양한 시험에도 이렇게 조건들을 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주고 고치느냐 아니냐. 특히나 제3의 경우도 가능하죠. 뒤에 문제에도 접속어 문제가 나오는데 A를 B로 고친다 이랬는데 답은 A도 틀려 B도 B도 틀려 C가 맞을 수 있어요. 제3의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유연하게 또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그대로 둔 채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정땡땡 기자가 예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연봉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연봉과 그리고 순위와 절세 비율 등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까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며 뒤에 나와서는 이제 어떻게 알려주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답이 3, 4, 5번이 많다라고 했던 거지 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무조건 답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 3번부터 저는 또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좀 더 기니까 역시 짧은 것보다는 말이 길어질수록 정답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연봉 탐색기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내년 연봉 탐색기 분석 값을 업데이트하겠군.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연봉 탐색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인풋,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 데이터들을 그냥 평균값으로 따져서 입력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면은 상위 몇 %겠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년의 분석값을 업데이트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알 수 없죠. 내년에는 또 내년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누적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내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년에 연봉 탐색기의 분석값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를 가지고 내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건 충분히 되지만 그것은 뭐 어떤 물가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데이터가 누적됐을 때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연봉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느냐 이것만 아는 것이지 이게 내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번에서는 연봉 탐색기에 입력한 값은 현재 나의 연봉의 순위를 알겠다는 게 연봉 탐색이잖아요. 그것이 내년에 어떻게 분석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렇게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지금 알 수 있대요. 절세이론까지도 이야기했고
또는 회원 가입하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신문에는 나오긴 했지만 언론 등에서도 야 이거 정보가 잘못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 다른데 막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다른데 뭐 보험회사에도 팔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정보들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려된다는 거죠. 또 지금 연봉 탐색기라고 하는 건데 굳이 연봉 서열을 확인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독자 입장에서는 야 그게 내가 어느 정도 몇인지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 왜냐면 약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연봉을 협상할 때 세금을 뺀 나의 목,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라고 했어요. 연봉 탐색기를 통해서 결국 뒤에 실수령액, 세금 등을 제외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반응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실용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사문이었습니다. 기사문은 주체, 역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쓴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치 문제 또는 어떤 사고 문제들을 문제로 주었군요.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어떤 자료에 대한 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실용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신문 기사문에 가까운 거잖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면서 또는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뭐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가계대출과 관련하여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만큼 또 어떤 뭐 대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에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하고 이제 금리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여러 약간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완벽한 정보가 실제 지문에 있었죠. 금리를 인하하면 아까 되어 있지만 이제 이자를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2%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은 막 1. 몇 퍼센트 그러면 이 은행에 저금을 하면 뭐 하겠느냐? 은행에 예금을 하면 뭐 하겠느냐? 이자도 얼마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통화 자금이 시중에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무엇이 오르고 내리느냐의 문제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반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물가는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표잖아요. 뭐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인상이 되면서 어떤 그 금리가 이제 어떤 고물가 현상에서의 호황 속의 고물가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불황 속에서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오른 어쩌면 지금의 우리 한국의 경제일 수도 있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기본적 용어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금리가 내리게 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계속 뭐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만들고 막 그러면서 더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어떤 대출자들의 부담은 줄여줄 수 있지만 그 반면에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또 막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빌려도 되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 돈 빌려다가 어디다 더 투자해보자, 사업도 해보자, 장사도 해보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부채 증가라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듯이 한게 경제라는 것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 등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금리를 또 동결시켰다가 약간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들도 분명히 최근에 있었습니다.